김용현이 경호처장이 되면서 윤석열 특히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위원장님의 최대 양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이 2차 계엄의 시도가 있었다는 엄청난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봉권과 신흥석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와 사이다 헤드라인. 야 우리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현실화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말이죠. 그냥 모든 게 범죄야. 그냥 다 범죄야. 다 해쳐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범죄입니다. 한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소송에 나섰다. 이거 저희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업체는 뭔가 좀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뭐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요. 돈을 떼인 측면도 있을 거다. 반반이다. 이런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습니다. 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공짜로 관저 공사를 시키고 공짜로 해준 만큼 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죠 대가로. 그 대가로 영빈관 신축 공사 수주를 받기로 했나 봐요. 그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어. 그런데 이 완전 양아치죠. 근데 현대건설이 또 이거를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장 어떤 한 업체에게 야 네가 이거 공짜로 해 임마 그러면은 우리 현대건설 공사 너한테 몰아줄게. 그렇지. 와 레전드야. 레전드의 레전드. 양아치의 양아치. 자세한 내용 좀 전달해 주시죠. 현대건설이 관저 경호 초소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대통령실 야외 정원의 뭐 건축 이런 거를 주도를 했는데 이거를 하청업체로 돌리고 다운 계약서랑 무상시공 해가지고 공사 진행한 것도 드러났는데 알고 봤더니 한겨레가 취재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경호처한테서 야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 있지 여기 요거 미군으로부터 이제 반환 받고 지상 3, 4층 지하 3, 4층 규모의 영빈관 새로 짓는다. 요거 현대건설 너네한테 줄게. 야 800억 규모다. 요거를 약속 받았던 걸로 경호처한테 현대건설이 약속 받았던 걸로 파악이 됐고 실제로 현대건설이 그래서 22년 7월에 건물 조감도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경호처에 전달을 합니다. 아이씨 그러면 진짜네. 기초 설계 작업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24년 총선에서 또 저번이 대패하니까 이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무산은 됐습니다만 여기서 특검에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이 경호처 주도로 했다고 했잖아요. 김용현이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김종철이 경호차장이었는데 김종철 둘은 육사 선후배입니다. 김용현이 38기 김종철이 44기. 김종철이. 그런데 김종철이가 육사 동기가 현대건설에 있었어. 그래서 야 알지 나 경호처 차장인 거 우리 선배님이 또 경호처장인데 이거 우리 셋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한 걸로 특검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다 현실이 되네 진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현실화됐습니다. 와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진짜. 이게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김용현 축이 있습니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이 되면서 윤석열 특히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뭐 생일잔치도 하고 안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김용현의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다? 현대건설이었구나. 자, 근데 또 현대건설은 뭐다? 현대건설은 V0인 김건희하고 선을 닿아야 돼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 뭐 골프 연습장 해주는 게 큰 대수롭진 않은 거잖아요. 큰 목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윤모 사장이라는 자가 육사 44기 이땡땡씨를 현대건설 자문으로 위촉을 해요. 그걸 하려고 위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김종철과 육사 동기예요. 44기. 그랬어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지. 김용현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줄 뇌물이 필요했던 거고 현대건설은 큰 물건을 수주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는 아까 이땡땡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경호처로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골프 연습장 그 2억이야?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이거 네가 해. 나중에 우리 800억짜리 나와. 그거 가지고 내가 해줄게. 일감 몰아줄게. 그렇지.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있잖아요. 사우나 시설도 원래 원가는 4,5천만 원 드는데 현금 3천만 받아. 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줄게. 3천.
이거 3천만 받고 그냥 해 니네가. 대신에 우리는 800억짜리 받을 거야. 라는 게 맞아 떨어지고 김용현은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을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부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덮어라. 맞아요. 땅은 여기다. 다 짓고 가자. 이게 자기가 줄 뇌물이니까. 뇌물 포장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현과 현대라는 축이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 사건입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양아치의 양아치가 만난 거야. 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송건 그 업체 이게 욕하기도 그렇고 이걸 또 안쓰러워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요거 형량 계산기가 형량을 좀 때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형량은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게 그냥 뇌물 사건인 거예요. 이거 뇌물이에요. 현대건설이 이제 인볼브가 된 사안이니까 이제 수사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엔 이거 정말 게이트로 번질 만큼 크기에 이거 뇌물 사건이고 뇌물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뇌물이라는 게 꼭 돈, 보석 이것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다 뇌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는 거고 지금도 이 뇌물에 대해서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수수에 대한 약속, 요것만 해도 뇌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다 지금 거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김용현 입장에서는 이 뇌물 판을 짜서 또 김건희,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현대건설과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이거는 뇌물로서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한번 이거 좀 인지된 사건으로도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건 해야 됩니다. 뇌물건 액수가 큽니다. 이게 단순히 800억만 가지고 사실 문제 삼지 않고요. 이게 지금 최인호 의원이라고 부산 사갑에 계시는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엄청 오래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땡땡이라고 하는 이 44기 이 현대건설 자문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것 때문에 뭐 800억짜리 받으려고 현대가 그랬다는 게 아니래요. 현대는 당시에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혼자 단독으로 수주하려고 이 사람들하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근데 처음에 이제 입찰을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여러 회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못 들어가게 입찰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몇 번이 유찰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서 10조 5천억에 이걸 땄어요.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을 그렇게 공사를 하기로 그랬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 5천억에 이걸 딴 이 과정들이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의 추측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너무 골치가 아파지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이거 내가 우리까지 큰일 날 수 있겠다. 현대건설은 지금도 물론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주장하는 바가 뭐였냐면 이거 공사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거 너무 많이 들어. 이거 그리고 오히려 공기도 너무 짧게 해놨어. 이거 하려면은 공기를 엄청나게 늘려야 돼. 이러면서 공기를 갑자기 막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뭐 얼마나 더 많이 뭐 몇 개월, 18개월인가 뭐 더 많이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역제안을 해요. 역제 안 될 것처럼 이제. 이걸 안 되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원래 계약 체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못 하는데? 그래서 못 하는 걸로 끝이 나버려요. 야, 범죄를 더 이상 안 저지르려고처럼 보입니다.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인호 의원이 계속해서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현대건설에서는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뿐이다. 니네가 우리랑 안 맞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윤건영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말이 맞다면 800억 문제가 아니에요. 800억이 문제가 아니야. 1조가 넘네. 본질은 그거 같습니다. 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김건희라는 라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의 44기 이 땡땡 이모 씨를 동원해서 로비스트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이 김건희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줄을 잡았다고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요? 네, 결국 만나서 김용현을 통해서 줄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 관저공사라든지 영빈관공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가덕도라든지 이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 엄청 큰 게이트네. 게이트죠, 게이트. 아니 아까 그 굳은 일 했던 애가 그 김종철 아닙니까? 김종철이 이 굳은 일 하고요. 병무청장으로 갑니다. 그래요? 굳은 일하면은 뭘 또 챙겨주는 주더라고. 늘 그래왔죠. 병무청장으로 갑니다. 김종철이 이제 인생 종철이. 인생 땡처리로. 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건이네. 큰 건이에요. 게이트네 진짜. 그 현대건설에서 가덕도 원래 계획보다 이제 우리 이거 기간도 더 걸릴 것 같고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한 게 정권 바뀌고 나서 많이 바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약속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도 끝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물습니다. 그래요? 다음 공사 수주가 안 돼요? 그렇죠. 다음 공사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페널티를 무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가덕도 공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저는 계약했다가 나 못해 그럼 다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센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 페널티를 감수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이 나니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여기다가 부과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네. 그럼 서로 간에 상호 합의해가지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건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금액이 야 근데 이거 관저공사 공짜로 해준 것으로 지금 뭐 10조 얘기가 나오는데 서희건설도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갑자기 자수서 내면서 그걸로 털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지요.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언론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론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통령실에서 또 바로 얘기를 했네요. 네, 힘을 실어줬달까? 이게 이제 가는 거네요. 이제는 진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저 말을 하신 것은 고의적,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고의적이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보도이다라는 입증 책임의 1차적인 대상은 스스로 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그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언론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입증 책임이 언론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곧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겠군요. 예, 법안을 지금 언론개혁 특위의 간사가 노정면 의원이세요. 그리고 언론개혁 특위 위원들이 다 각자 분야를 맡아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당 대표께서 정청래 대표께서 요청하신 것은 9월 말까지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언론사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매일같이 때려댈 텐데 어떻게 좀 맷집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간사를 노정면 의원으로 한 것이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노정면 의원의 이력을 볼 때 YTN에서 사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은 쫓겨났고 한 번은 다시 복귀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 이후에도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YTN 정상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말 국정감사할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악착같이 할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고 그다음에 기자협회 행사에 가서 제가 기자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 간사가 노정면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화가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원칙이 국민주권 언론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언론사 관계자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사라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잊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2021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제 도입하려다가 중단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미 기자협회 등이 낸 안도 있습니다. 징배제를 요 정도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거 다 참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던데 왜요? 우리 위원장님의 최대 양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으로 나를 모욕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고소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무슨 뭐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던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 관종이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론의 폐해.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언론이 이제 이건 꼭 징배제의 대상으로 제가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은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외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문제가 심각했죠. 예, 그래서 뭐
독임제를 주장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임기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이 그러는 거 잘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관종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 행동이 관종적 행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행태. 관종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행동이 관종적 행태다라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행태를 제가 표현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히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 비판. 요거는 좀 세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좌우를 돌아다 보시면 그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저의 표현은 사고 패턴이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고 패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청문회 때 일본 위안부가 이게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저는 뭐 너무 당연히 강제적이었고 반인륜적 만행이다라고 답할 줄 알고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논쟁적 사안이라 대답하지 않겠다. 기억나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에서 장관급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반인륜적 만행인 사실 위안부라고 표현하지만 성노예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제적이었으며 반인륜적이다라는 말을 못할까. 그래서 제가 거듭 물었습니다. 이게 누가 논쟁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거듭 물었죠. 그랬더니 개별적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 패턴이 이상하다. 어떻게 친일이라 하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답하냐는 의미로 내구조가 이상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장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지적 능력이 일반 사람보다 전능하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약간 좀 지능이 낮다 이 의미랑은 좀 다르죠, 변호사님. 그렇죠. 예. 이상하시잖아요. 저는 뇌구조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죠. 독특할 뿐.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분은 좀 여기 모욕의 사례. 그래서 저에게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식적인 제 견지에서는 위안부 만행이라 하지 못하고 강제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개별적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지 태도가 아니죠. 매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말 분노하는 거라. 분노합니다. 저도.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청 모욕감을 저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맞고소를 한번 해줘요. 나한테 고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고소를 해요? 자기가 그냥 고발을 해주면 되지. 그 이진숙 그 당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나 국민 한 명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요? 갑툭 뒤로 내가. 근데 제가 그러면 저 조금 이상해질 거나. 저로서도 고발할 사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극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극좌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염병 하나 던진 적이 없습니다. 되게 극우나 극좌는 폭력을 수반해서 자기의 신념을 구현하려고 할 때 극우 극좌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우적 행태의 대표적인 게 극우적 행태가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입니다. 그거 극우적 행태예요. 그리고 극좌적 행태라면 예를 들면 내가 화염병을 던졌는데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타겟으로 폭력 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극좌죠. 근데 저는 화염병 하나 던진 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화염병을 던지는 게 극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표현한 그 정도는 모욕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정치인끼리 그리고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이 정치에 내에서의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비판하지만 이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의 내용 가지고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정말 고소고발하거나 발언을 막고 마이크를 내리려면요. 그 소위 젓가락 망언 있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거다. 동의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 선언했잖아요. 난 공직자도 아닌데 나와 관련한 어떠한 비판과 비난 나는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우리 부모를 향한 어떠한 비난과 욕설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난 선언을 했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많고 저런 게 많아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주의를 그래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또 일익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사건건이 다 고소고발하고 말을 비틀막하는 건 윤석열 스타일이다. 윤석열 스타일. 이 말을 진짜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받으러도 안 나오고 5번째 지금 재판에도 출석 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법을 안 지키는구나. 내가 법이었구나.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진숙 씨가 그 법이 바뀌어도 자기 임기만은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하는 거 보고 정말 사고 패턴이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정말 흥분한 것은 그게
그게 아니에요. 경찰이 이진숙 씨가 저를 고발하자마자 바로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그러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사에 응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진숙 씨를 소위 법카 횡령 의혹으로 고발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갔잖아요. 그럼 어디 되고 1년이 있어요? 넘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1년이 지났는데. 희한해. 뭐 압수수색 한번 한다 뭐 이런 보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했는데 그리고 출두도 했어요. 이진숙 씨가. 근데 그게 마무리도 안 되고 무려 맞아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거의 10개월 정도 예, 많이 지난 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좋다. 나는 수사에 응하겠다. 근데 왜 이진숙 씨는 1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있냐. 이 말씀을 경찰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자, 윤석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내란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엄청난 증언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이 2차 계엄의 시도가 있었다는 엄청난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의 밤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출동을 했는데요. 그 출동할 때 운전을 하던 군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운전을 하던 군인이 이민수 중사인데 이 이민수 중사가 윤석열 변호인단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측 요청으로 나왔거든. 윤석열이 요청으로 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민수 중사가 윤석열에게 아주 치명적인 증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증언 소개해 주시죠. 어제 법정에서 이민수 중사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시 이진우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을 들었다. 직접 들은 거야. 직접 들었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 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야, 이거 엄청난 증언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증언이요. 지난 5월 12일 법정에서 또 있었어요. 그래요? 이진우 사령관하고 같은 차를 타고 있었던 오상배 대위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5월 12일에 소개해 주시죠. 5월 12일에 오상배 대위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똑같잖아.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 오상배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야.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롭잖아. 그래서 오상배의 증언을 깨기 위해서 이번에 이민수를 부른 거예요. 왜냐? 이민수 중사가 그동안에 군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뭐라고 했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이민수 중사가 윤석열 편들어달라고 불렀는데 완전히 진술을 바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 이걸 보면 조금 진짜 윤석열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그것도 어제 법정에서 진술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는 그 내용이 잠이 계속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힘들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최 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차에 있었던 오상배의 진술을 깨기 위해 이 이민수의 기억 안 난다를 또 들으려고 부른 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제 진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상배를 공격을 했어요. 야, 왜 다른 사람은 기억도 안 난다는데 너는 왜 자꾸 혼자서 그런 얘기해? 계속 그랬었던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민수 중사의 법정 증언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깨려고 증인신문 순서까지 앞당겨가지고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중사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할 때도 괴롭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나도 경험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통의 사람이면 양심에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불려다니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공격할 거고 하니까 그동안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 경위를 보면 그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점을 주목했냐면 그 오상배 대위가 했던 얘기하고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을 맞췄으면 똑같은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각자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전반적인 기준은 똑같은.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결정타도 많았지만 또 하나의 결정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방금 소개해드린 이 이민수 중사의 마지막 그 진술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 목소리가 떨렸고 울먹이기까지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고 그렇죠. 요 워딩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걸 듣고도 윤석열 쪽에서는 그 와중에 여기다 대고 국방부에서 이거 명령 거부한 사람들 포상하고 있으니까 승진하려고 너 그러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다. 진짜 아마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직한 애 없다고 불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진짜 쓰레기야. 진짜 하우 나 정말 미치겠어요 윤석열. 해도 너무해 진짜. 윤석열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똑같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검사 출신 우리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지금부터인데요. 오늘 검사 출신은 내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오늘은 진짜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아. 정말 성격이 좋은 분들도 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늘. 맞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요 검찰총장일 때 대한민국 검찰을 자신 집안의 로펌처럼 활용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장모 대응권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최은순 알지? 네. 김건희 엄마. 그렇죠. 최은순이 장고 증명 위조 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데 7월 21일에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난리 쳤잖아. 근데 이 당일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걸 어떻게 좀 무마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공직자들을 다 활용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세금을 받는 공직자들. 최은순이 구속된 직후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6시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김건희가 최은순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전화하고 이 문제야. 주진우랑 전화 끊고 윤석열이 다시 김건희 오빠한테 전화를 하고 그 와중에 김건희는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이 다시 주진우한테 전화를 하고 윤석열이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전화하고 그거 끊고 윤석열이 또 김진우한테 또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가족한테 전화하는 거는 나 그럴 수 있다고 봐. 뭐.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한테도 전화하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하고 통화를 한다죠. 그럼 이건 뭐냐? 최은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이런 정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최은순 관련해서 전화한 게 명확하잖아요. 또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할 텐데 그날 완전히 전화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구속되니까 윤석열이 대검에 있을 때는 대검 검사들을 로펌으로 활용했고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실 공무원들 비서관들을 지금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사 구별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실도 자기 내수하는 모든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더 모욕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윤석열만 개인 변호사처럼 활용한 게 아니라 김건희도 그랬다는 게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V0가 김건희라는 것이 입증된 그런 거 사실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국가적인 업무만 하더라도 바쁜데 개인적으로 저렇게 했으니 언제 국가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뭐 윤석열, 김건희는 정말 우리가 무조건 이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몸통이라면 여기 나오는 주진우, 이시원 이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주진우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비서관 하면서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해주고 월급 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다 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집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혜성이나 건진이나 똑같은 건 거예요. 좋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놓은 집사죠. 그러니까 저는 이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정말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를 지냈고 어떻게 고위공무원을 지내고 지금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짜 처참합니다. 주진우 의원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역을 보고 좀. 진짜 말이 안 되죠. 너무 나쁘다라고 보는 게 장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1년 받은 것도 사실 어이가 없어. 제일 문제야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언론에서 잔고 증명 위조건을 김건희와는 관련 없는 사건처럼 얘기들 하거든. 그리고 막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방송에 나가면 다 그렇게 해요. 신인기 저런 애들도. 그런데 이 잔고 증명 위조건은 김건희 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자, 왜 이렇게 말하냐? 자, 보십시오. 일단 잔고 증명 위조 누가 했어?
김혜성이. 김혜성 누구 사람이야? 김건희 사람. 김건희 사람이야. 최은순이랑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야. 노인대학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라고. 맞죠. 김건희 사람이 잔고 증명 위조를 했지. 맞아요.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잔고 증명 위조를 왜 했어? 도촌동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려고 산 거란 말이야. 근데 도촌동 땅 사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동업자 안모 씨에게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하는 계좌가 있어요. 김건희가 안소연 씨 계좌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안소연 씨의 계좌 사진인데 이게 그 동업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김건희가 돈을 보냈다가 다시 되돌려받고 하는데 김건희 이름이 있지? 김건희가 있단 말이야. 이 건은 김건희 사건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사건인데 김건희만 처벌받지 않았다. 이거 그러면 김건희가 엄마한테 떠넘긴 거예요? 엄마가 대신 같이 한 거지. 대신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거지. 김건희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번에 김여성이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할 때도 굳고 이거는 김건희와 관련 없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인데 이건 김건희는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일부러 하잖아요. 그건 실제로 사실이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실제는 김건희가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엄마도 사실은 이제 물론 도움을 받겠지만 그 엄마도 이제 공범이겠죠. 선수로 뛰었죠. 근데 안소연 씨가 이 의견서를 낸 게 있는데 오늘은 자료가 준비가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안소연 씨도 의견서에 김건희 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건희. 이거 김건희네. 너 방송가 갖고 좀 그렇게 좀 김건희랑 관련 없다고 좀 하지 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억울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은순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사건이다. 야, 근데 이거 정말 최초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요, 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최초처럼 하고 있어? 근데 하는 사람들이 조금 영향력 없는 안진걸 같은 사람. 이 자료도 안진걸 제공이네. 그렇습니다. 네, 안진걸 제공입니다. 안진걸 제공. 근데 이건 확실히 해야겠다. 확실히 해야 돼. 돈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 명의가 필요하면 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어머니 명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주도적으로 배우에서는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자기 대신 엄마를 깜빵 보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죠. 근데 다만 공모했는데 자기는 이제 아직 안 듣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듣긴 사람만 지금 감옥에 간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패밀리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안이 이러냐? 자, 대단하다. 우리 집안이 다 이러냐? 의리한 집안이. 뭐 깜빵 동기들도 아니고 집안에서 이래. 이러고. 나름 분업이 잘 돼 왔었어요 그동안. 역할 분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해왔죠. 네. 조금 전에 신인규 안소연 의견서 준비돼 있어요? 그것만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피고인 김땡땡과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김혜성이네 그러면. 맞죠? 네, 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전 다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고소 안 당하려고. 자, 진짜 천재네. 꼭 진짜 방송 나가서 최은수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사건이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의견서나. 신인규 주도적으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내가 얼마 안 나왔어. 내가 이상해졌어. 아니 오늘 좋잖아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호통 신인규의 면모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꼬랑지 내리는 신인규 같은데. 지금 기백이 있습니다. 잘한 건 제가 칭찬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조금 전에 그리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주진우 의원이 사실상 집사 아니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건과 관련해서도 주진우 이름이 나오잖아요. 2023년 7월 31일. 그렇지. 02-800-7070 발신 내역 잠깐 띄워주세요. 자, 11시 43분에 주진우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54분에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을 수습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7070으로 11시 43분에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11시 52분에 저 사이 11시 52분에 김건희가 주진우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어요. 김건희가 주진우에게 11시 52분에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 김건희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집사로 보이는 주진우 의원도 깊숙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진우는 윤건희 부부의 집사인 거는 이제 입증이 되는 거고요. 최혜병 특검에도 수사 빨리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합니다. 김건희 특검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는 어떻게 보면 특검 장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분발해서 빨리 좀 수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는 진짜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 국민이 대리 운전 기사 번호보다 더 많이 알게 된 맞습니다. 용산의 8007070. 근데 그게 윤석열이 통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냐 했을 때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그 전화 김건희가 전화한 것을 보면 사실상 모든 사건은 김건희가 다 개입됐고 김건희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내란 행위까지 포함해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황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김건희가 주진우에게 전화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황인데 이게 오늘 다루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너 안 다뤘지? 왜 우리만 다루는 거야? 너 이 자식아! 내가 칭찬을 못해 저 자식아. 왜 안 다루고 있으면 52분에 전화했다. 52분에 정확하게 입력됐습니다. 김건희가 주진우에게. 김건희가 주진우에게. 근데 이게 패턴이 최은순 구속됐을 때랑 똑같아. 비슷하네요. 윤석열이 주진우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다시 주진우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 전화해서 주진우한테 설명 듣고 뭐래? 아니 뭐 이거 뭐 얘기 뭐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전화해볼게. 진우야, 나한테 다시 얘기해봐. 아 그거야? 요런 거 아닌가? 이건 뇌피셜. 근데 만약에 설명을 못 해가지고 직접 전화한 거지. 나한테 직접 얘기해봐. 그러니까 살짝 보면은 윤석열이가 김건희 비서실장 같아요. 비서실장. 네, 주진우가 또 그걸 보좌하는 비서관 같고. 네. 이거 중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에서 목걸이, 모조품과 함께 그림 한 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수천만 원대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발견됐죠. 네, 요 그림인데요. 이게 뭐 되게 비싼가 봐. 오늘부터 그림 그릴까 하는데요. 오늘 하루에 한 3억 정도 찍어낼까 하는데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던데. 맞아요. 요 그림이 이제 발견됐거든요.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서.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김건희 오빠 장모집으로 건네갔을까? 그게 이번에 딱 단서가 잡혔습니다. 7월 14일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7월 16일에 이 그림을 빼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거죠. 네, 7월 16일 날 그 김진우 씨 인척이라니까 뭐 친척인가 보죠? 예, 뭐 인척. 그 사람이 요 그림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보를 했고. 그렇습니다. 특검팀에서. 네.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 잠깐 좀 볼까요?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이거 나라면은 안 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밝혀졌습니다. 네. 진품으로. 네, 진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제가 해석이 가능한데 요거는 해석이 안 돼. 이거는 왜 그림을 그 큰 거를 들고 오빠 장모 집에 이걸 넘겼을까? 우리는 이제 모조품이 거기서 목걸이 모조품이 나와서 수사에 혼선을 줄 걸로 목적하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림을 같이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요거 해석 불가입니다. 저는 어려워 좀. 이 검사님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요. 저도 어려운데요. 그거 똑같이 어렵죠. 네. 어려워 나는. 어떻게 받듯이? 모조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대비를 해서 저는 갖다 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을 받은 것은 명확히 밝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김진우 씨 장모 집은 결국 압수하기 되게 어려운 장소인데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는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자기 집에 있는 TV를 압수해 온다고 옮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분명히 이완화의 그림 굉장히 유명한 비싼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은 아마 분명히 다른 부정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모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목걸이가 지금 이슈가 되고 그게 김건희가 받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혹시 압수수색이 오더라도
2차 대비책으로 모조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그림은 누구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저 그림은 뇌물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뇌물일 겁니다. 뇌물을 받은 거라서 저렇게 하는 집에 문제 없는 TV 같은 거를 옮기겠어요. 그건 놔두잖아요. 없애고 해도. 왜냐하면 저 그림이 기본적으로 그 대만에서 경매 받을 때 3천만 원인가 뭐 주고 샀대요. 근데 그때는 진품이 감정사가 없는 상태에서 샀대요. 근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이 집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몇 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감정사가 나타났고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저게 어느 좀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완화백 그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생각보다 몇천만 원 싸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비싼 그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저 그림 같은 경우를 사실은 게다가 저 여자가 일부러 저 그림 가짜 같다, 나 같으면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포인트죠. 그렇죠. 김건희가. 왜냐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되게 비싼 거니까 비싼 걸 누구한테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제대로 밝힐 수가 없고 그럼 그걸 준 사람이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왜 줬을까? 확인하면 결국 뇌물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목걸이 하나로만 나는 끝내자. 내가 뇌물 받았다는 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림에 대해서는 일부러 숨겨놓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림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뇌물로 받은 거니까 옮긴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CCTV에 딱 걸렸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오늘 CCTV는 누구 CCTV인 거예요? 뭐 거기 아파트 앞에 있는 CCTV 아닐까요? 왜냐면 그림이 워낙 크니까. 들고 가는 게. 그 사람 그런 거는 치밀하지 못하네 생각보다. 그 CCTV를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근데 그림을 아니지. 접어서 갈 수도 없고. CCTV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지. 예를 들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제 보자기 같은데 쌓아서 갈 수 저렇게 바보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나와? 걱정이 많으시네. 아니 너무 바보 같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아. 아니 걸려서 아까워요. 아니 말씀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들고 갔어요? 뒤집어서 설렁탕이라도 올려가지고. 아니 근데 저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아 혹시? 아니 그러면 그 모욕죄입니다. 여기 모욕죄입니다. 나도 하나 그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이건 진짜다. 자 우리 두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남부지검의 신응석이 내가 맨날 신응석 얘기했던 거 아시죠? 내가 김동혁이랑 신응석이 얘기 많이 했잖아. 3대장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가장 사랑했죠. 근데 다들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근데 관봉권과 신응석 이게 지금 엄청난 심각해.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와 내가 김동혁이랑 신응석이는 잡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김동혁과 신응석 얼굴만 예쁘장해 갖고 말이야. 하는 짓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작년 말 12월에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 관봉권을 발견을 합니다. 관봉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이거 발견됐을 때 이거 띠지만 확인하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난 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매부쇼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금방 근데 잡힌다. 출연자들이 시큰둥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랬어. 그랬었잖아.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마는 둥 했잖아. 이 띠지만 보면 저 정보만 보면 이거 김건희로 가는 급행열차일 텐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내 발 붕동 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봉권을 확보했던 남부지검이 이 띠지를 모두 다 분실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봉권 5천만 원권과 함께 확보했던 1억 1,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의 띠지도 다 분실했다고 이게 진짜 합니다. 레전드야. 자 건진법사가 현금이 압수됐다는 확인서를 쓰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확인서 쓰는 장면만 봐도 스티커하고 띠지가 그대로 있어요. 저것만 보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띠지를 검찰 직원의 실수로 버렸대. 검찰의 해명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검찰 해명은 한 차례 그러니까 압수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식 접수하려고 한 번 더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이 띠지랑 스티커를 그냥 버려버렸다. 되냐?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띠지 대신에 고무줄로 현재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압수물이 훼손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하잖아.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문제. 남부지검은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잖아. 그랬으면서 출처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것은 통일교 유착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특검에 이첩하지도 않았어요. 그 남부지검에서? 그래요? 이첩하지 않았어. 저 오늘 이 기사 보고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진짜 열도 받고 그러던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저번에 저 관봉 발견됐다고 그래서 저는 됐다. 어떻게 루트로 어떻게 김건희한테 전달됐는지가 잘 드러나겠지 하고 이제 또 다른 사건에 묻혀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그 뉴스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하냐면 아까 그 띠지 있지 않습니까? 네. 띠지에 보면 이제 은행원들이 이렇게 100개장을 묶어서 도장을 찍잖아요. 막도장. 네. 그 도장을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막도장 찍은 여직원 그 은행의 직원이 누군지를 추적해서 이 돈이 어떻게 인출됐는지까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도장 하나로도 출처를 추적하기도 하는데 관봉이면 이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를 했던 직원이 그 띠지를 버린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네. 특히 그러니까, 남부지검은 더 상상 안 되죠. 그렇죠. 더더 거기 금융 관련 그러니까. 거기 금융 그러니까 전문 검찰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압수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죠. 그대로 다 놔두고 또 혹시 이게 해체되는 거면 동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같으면 해체하면서 동영상 찍고 세고 그 띠지도 옆에 남겨두고 또 찍고 그다음에 띠지도 다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증거 인멸로 봐야죠. 증거 인멸 한 겁니다. 네. 조직적 인멸. 지난번에 한학자 씨 그 비밀 금고에서 또 관봉권이 발견됐어요.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그 확정짓지는 마세요. 네. 그럼 추정되는 그게 발견됐는데 그게 합쳐 포함해갖고 수백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남부지검에서 통일교랑 관계 없다고 딱 서둘러서 이렇게 꼬리를 잘라버렸어. 근데 저는 저 돈이 사실은 그 돈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한학자 씨 비밀 금고에서 나온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그 돈이 사실은 이 건진의 이 돈에 거기서 나온 이 관봉권하고 저는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학자 씨든지 윤 본부장이든 간에 통일교에서는 그 돈들을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막 묵거리로도 주고 돈으로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로비 자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여기도 관봉권이 나오고 여기도 관봉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부지검이 서둘러서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해주는 것 자체도 이첩도 하지 않고. 네, 자기네 마음대로 결론을. 그래서 남부지검이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건진법사가 현금 다발 그리고 귀금소 보관하던 비밀의 방 이거 남부지검이 못 찾았었잖아. 기억나지? 못 찾았어.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찾은 거예요. 맞아.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서 또 거기서 뭘 찾은지 알아? 김건희가 2014년에 쓰던 휴대전화도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 자 그리고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얼마나 거지같이 청구를 했으면 그 기각됐단 말이야. 두 번이나. 그것도 이상하지. 관봉권 띠지 이번에 분실됐지. 이거는 이건 조직적이다 이건. 야 신흥석이 나와. 신흥석 이미 나갔어. 신흥석이 나와 임마. 이거 얼굴만 예쁘장해 갖고. 와 나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보통 전달하는 것은 이제 증거가 안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봉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을 건을 없애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단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실무에서 만약 이런 실수를 하면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갔어요. 이미 옷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를 했을 일은 절대 없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건 진짜 옷을 벗고 전 처벌받아야 돼요. 자 검사님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도 실수일 수 없잖아요. 실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압수물을 보관하고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거는요 경호처에서 비하폰 서버 삭제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거인멸 문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신흥석은 원래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달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직계라고 보셔야 되고 요거 형량 계산 조금 해왔는데 신흥석 바로 이거 저는 공수처에서도 수사 대상 되거든요. 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 형법 155조 징역 5년 나오고요. 이 미국식으로 더 할게요. 직무유기 1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 방해 5년 이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2년 이하. 이거 다 합치면 진짜 한 엄청난 중죄입니다. 10년. 한 10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근데 여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흥석은요. 진짜 오늘이라도 이거는 정말 공수처에서 이거 바로 수사 특검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별개로 분리해서라도 이거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게 그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나서도 이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밖에 나오고 겁이 없어. 신흥석이 그 동서가 신한저축은행 대표 아니었어요? 동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잔금 예금 잔고 증명 위조한. 그 관계자 우리가 관계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흥석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뭔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은 진짜 뇌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만이 뇌구조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전에 건진이라고 하는 전상배가 영장이 기각됐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각되지? 그러면 그때도 생각했던 게
대충 이렇게 기각될 정도로 수사해서 영장 청구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섭다. 아 진짜 사실 검찰이 장난질 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느 정도 세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자기가 완급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관본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건희로부터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항상 했는데 그러고 나중에 건진법사 지인이 제보한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까먹었을 거야 아마.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관본권 관련해서 건진법사 지인이 제보한 게 이 내용입니다. MBC에 제보한 겁니다. 건진법사가 돈을 댄 서울 양재동의 비공식 캠프 이 운영비를 누군가 관본권으로 보전해 준 걸로 보인다. 그렇지. 캠프 운영비로 일주일에서 3천에서 5천만 원을 썼다고 했었다. 그렇지. 저기 서희건설 그 건물. 그 건물 서희건설. 이거를 누군가가 보전해 줬는데 관본권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건희. 아니 건희 언니밖에 없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불법 캠프잖아. 네. 그럼 관본권을 서희건설 회장이 줬겠냐고.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저 관본권만 추적하면 김건희가 나오겠거니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심각해. 너무 심각해. 진짜 미치겠어. 신흥석 지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신흥석도 친한 거 아니에요? 또? 친한 거 같은데? 돌잔치 가신 거 아니야? 검찰에서 룸새랑 같이 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 전혀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 이제 찐윤 검사로 분류가 돼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특수통으로 이제 윤석열 라인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저런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만둬도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서 이건 무조건 수사야. 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아침에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네. 이 엄청난 보도는 이제 KBS에서 했습니다. 네. KBS. 예. 야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할 거 다 해놓고 7월 1일에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맞는 말이야. 바로 열고 범죄. 범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 정말 미치겠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자, 말 나온 김에 그 윤석열 불법 캠프 서희건설. 네. 요게 그동안에 처음에는 서희건설 사옥에 불법 캠프가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12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2층. 근데 11층. 특검은 14층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14층. 네, 14층으로 특정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서희건설하고 건진법사는 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그 거짓말로 들통났죠. 그 캠프 사무실이 전전세였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전세는 제가 임차를 해서 다시 최욱 씨한테 전세를 또 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해주신 정당하게 우리 임대차 계약했다라는 게 아예 말이 안 맞는 거고. 그 말이 안 맞지. 임대 계약한 사람은 영문으로 된 특정 법인의 명의가 최초 계약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상으로 임대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또 형량 때리면 이거 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25억 토해내.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았어도 그건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거를 관본권 가지고서 대신 갚았다고 하면은 그거 국고횡령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도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를 이상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전 어쨌든 수사가 반드시 좀 이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KBS 보도가. 나는 최근 들어서 제일 이거는 진짜 그 비아폰 서버 지운 거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해. 더해. 아니 검찰이 어떻게 그 범죄로 압수한 물건을 없앱니까? 자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본질적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안 밝혀졌었잖아요. 근데 특검이 수사하니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검찰 뭐 했냐? 뭐 했습니까? 뭐 했냐? 그 수사권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실 수사도 열받는데 심지어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달리 볼 수 있어? 증거품에 현금을 세면서 그 띠지와 스티커를 제일 중요한 거를 버려. 그것도 금융에 가장 특화된 남부지검에서 그거 어떻게 정말 어떻게 버릴 수가 있죠? 어디 따로 그래도 겁나가지고 모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저는 누군가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버릴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에 약간 농담 섞어서 하는 게 감히 버릴 수 없어 어디 좀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나마 조금 희망회를 돌리자면 이게 지금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내부에 누군가는 알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진을 좀 찍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사진도 찍거든요. 압수수색 하면 사진도 찍고 그걸 이렇게 세려고 하면 동영상이나 사진 다 찍는다면 그것도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버리라고 할 만한 뭐 누가 했겠죠. 실무자 혼자 저거를 대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저게 지금 조직적으로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더 드러나기는 이게 좀 수월할 수 있다.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건 정말 양심 고백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한테 지금 이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그 직원이 사실 이거 수사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직원으로서는. 그러면 그 직원은 아닙니다. 이제 누가 나 시켰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혼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겠죠. 난 누구 지시받고 했다. 자기들끼리 다 증거를 그리고 확보해 놓죠. 나중에 무슨 확실한 건 신흥석은 빨리 이거는 어떻게든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신흥석보다도 밑에 직원을 먼저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직원. 네, 직원.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예민한 정치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관봉, 신흥석이 된 것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페이스북 보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3시간 전에 관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관봉은요. 검찰에서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샌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비밀번호가 딱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띠지를 버렸다? 이건 증거 인멸이에요. 관봉은 최고로 전문가입니다. 띠지에 거기 보면은 어디에서 사용했다가 다 나와요. 어디 은행에서. 그런데 검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650명 지금 최욱 씨가 방송에서 보니까 650명 뭐 좋아요 누르고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기자가 김건희 특검 기자가 특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이 최욱 씨 그걸 봐라 했더니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특검의 수사 사항이 아니다. 이첩을 안 했어요. 아니 증거 인멸이니까 검찰을 조사해야죠. 증거 인멸 관련해서.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이 감찰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하냐? 안 했어요. 특검 수사 중이니까 안 한다. 이 친절한 검찰시란 말이에요. 김건희한테는 건진 법사한테는. 그런데 검찰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 특명으로 감찰해라. 한대요? 지금 속보 떴어요. 와, 정성호랑이님. 그러네요. 감찰 지시. 정성호랑이님. 그 건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지금 특검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도 요새는 진짜 효능감 느낍니다. 이럴 때.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의원님. 나가는 거예요. 의원님보다 형이 이게 진짜 친절한 검찰시 김건희 윤석열한테 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이 잘하셨네. 당장에 잘하셨어. 감찰 지시한 것을 더 잘한 거예요. 잘하셨어 진짜. 우린 잘한다니까요. 진짜 잘합니다. 박수 꼭 쳐드리고 싶습니다. 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정황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차고 넘친단 말이야. 이건 막 통일교에서 막 돈 뿌린 정황도 나오고 막 문자에 막 너무 많이 정황이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엄연히 대통령 선거에 전당대회 통일교와 신천지가 개입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황이. 특히 통일교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발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장을. 그렇다 하면은 반드시 받아야지. 이게 무슨 심장이니까 못 내주겠다? 곧 없어져요. 국민의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당원 명부를 보아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정당으로서 그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평시에는 그건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저런 짓을 하니까 내란 정당이다. 너희들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받아야 돼요. 내놔야 돼.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있으면 이거를 비교하게 한 다음에 억울하면은 오해를 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케이 압수수색은 응하지 않고 당원 명부 협조를 좀 하겠다. 자진 협조하겠다. 그렇지. 단 우리 당에서 추천한 변호인 입회하에 그 명단을 확인해라. 그건 가능하지. 포렌식도 내 핸드폰도 수차 경찰 검찰이 갔다 왔지만 우리 변호사가 입회하에 하잖아요. 두 분 다 변호사 아니에요. 이 변호사들보다 내가 법률 상식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법조항을 소개해드리면 정당법 24조 사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에.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장 나오면 명부도 볼 수 있게 정당법에 나와 있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서 정당 말살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당법을 본인들이 어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정당법에 의해서 나온 단체인데 그렇습니다. 스스로 법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 그 정당 그만해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태권도로 맡고 있잖아요. 못 막습니다. 속옷으로도 못 막습니다. 김문수 웃기더라고요. 내놔야 돼. 내놔야 됩니다. 최소한 저 같으면은 내가 송원석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하면은 자진 제출하고 그렇지. 포렌식 하듯 우리 당에서 추천한 변호인 입회하에 검증하고 그날 다 못하면은 가지고 나왔다. 그렇지. 또 제출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네. 이게 정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다고 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가르쳐 주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조국 대표가 사면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말이죠. 그럴 때 민주당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정답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죠. 제가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을 맨 먼저 얘기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지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사면하는 게 옳다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합하자. 아, 통합.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하자. 네.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고. 네.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네. 왜 딴 집에서 사느냐. 통합해서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 또 맞아요? 네, 지금도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그 당원들한테 맞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한테. 아, 당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 아니, 우리 당원들도 상당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정당이다 하는데. 그렇죠. 자, 조국 대표 어제 한겨레 신문 박찬수 선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통합하자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이 뭐예요? 합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이죠. 연대를 합당이에요. 합당을 하자 하는데 이제 제가 일부 12명의 조국 혁신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래서 거기는 합당하자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도 거기도 있어요. 분분하고. 그런데 명분을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경쟁을 하자. 그것은 우리가 작년 지방단체장 보궐선거에서 3곳 하는 데서 2대1 한석을 조국혁신당한테 패배했어요.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조국혁신당이 그건 아니다. 내가 정의당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정의당 당원들 이해하십시오. 정의당의 뒷발을 갖지 마라. 결국 우리가 연합공천 해가지고 또 정의당 몇 석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가졌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석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선거 승리를 하고 문제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이걸 내가 주장합니다.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합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인데요. 아니 근데 저는 합당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의사도 또 돼서 이게 맞아야 합당을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뭐 야당 중에 어떤 정상적인 정당이 뭐가 좀 있으면 오히려 합당의 유인이 더 클 텐데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몰살되고 청산되고 거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민의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많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공간이 더 열릴 것 같은 기대를 할 유인이 좀 많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합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 합당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현실론으로는 이게 쉽진 않아 보인다.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이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소탐대실이다.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소탐대실이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 한번 해보지. 지금 조국혁신당이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이렇게 항상 계속 그래. 지난번 방송할 때 김 의원 이름 불렀다고 오늘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이름 말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게 먹자. 크게 가자. 그래서 지방선거 총선도 승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리 신 변호사 얘기한 대로 저놈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네. 저건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등등이 진짜 잘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의석을 50석 밑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뭐 방법론은 나는 솔직히 모르겠고, 예,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정치 잘하는 사람들끼리 국민의힘 의석수를 50석 밑으로 좀 내려달라. 어제 조국 송 대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비난받더라고요. 비난받았어요. 맞는 얘기예요. 최옥심 맞는 얘기야. 저건 국민의힘은 그대로 놔두면 군소정당으로 비난받았어. 군소정당의 나락으로 빠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은 뭐 이런 말씀 좀 외람되지만 제 어깨 위에도 좀 달려 있습니다. 보수의 종말은 그쪽을 또 체질을 아는 사람이 종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못할 겁니다. 언제 종말이야? 종말 됩니다. 몇년 되고 있잖아요. 손을 되고 있잖아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언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명령 내렸나요? 역사와 국민이 뒤안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민련도 이제 없어졌는데요. 뭐. 없어져요. 네. 그 국민의힘이 50석이면은 와, 난 진짜 한번 살아볼 만할 진짜. 그것도 많아. 아, 그것도 많죠.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2석 정도 되는 것이 좋아. 12석. 국내 교섭단체. 아, 진짜 꿈 같다 이거는. 18석 없습니까? 18석. 50석 미만으로. 그러니까 의원님이 좀 잘 좀 해주세요 정치를. 그래야 또 국민들한테 그렇게 또 평가받겠죠. 잘해야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